가볍다 무겁다에는 그 사람 자체의 고유한 생각과 의견이 있느냐, 남들이 만들어 놓는 표현, 예를 들어서 요새 사람들은 만나면은 무슨 인공지능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나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인공지능 얘기하잖아요. 그건 사람들은 생각해요. 야, 진짜 남들 하는 얘기 또 하네. 남들이 많이 하는 표현을 갖다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얘기할수록 저 사람이 속빈 강정이구나 하는 느낌을 주게 될 가능성이 많지요. 심사임당 구독자님들, 오늘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명기입니다. 사람들이 무심코 저지르는 말실수와 말실수를 줄이는 대화 원칙은 무엇인가요? 사람들이 무심코 하는 가장 커다란 말실수는 너무 길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길게 얘기하는 게 안 좋은 이유는 너무 길게 얘기한다는 건 결국 한꺼번에 너무 많은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거나 지겨울 수 있어요. 본인의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생각나는 대로 하기 때문에 본인은 말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안 그런 거지요. 그리고 길게 얘기하는 거의 나쁜 점은 결국은 우리는 하루 종일 같이 있지 않는 이상 제한된 시간을 갖다 얘기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을 할 시간이 점점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길게 얘기하다가 보면은 짧게 얘기하면은 안 해도 될 말들을 갖다 나중에는 할 말이 없으니까 하게 돼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아차, 이 말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결심했던 말도 길게 얘기하다가 보면 자기 흥에 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말을 전부 다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심코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그냥 길게 얘기하는 거 그 자체예요. 일단은 내가 길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듣는 사람도 짜증나요. 그럼 듣는 사람이 짜증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얘기에 대해서 또 길게 반대로 얘기하거든요. 그럼 나는 길게 얘기하는 걸 막기 위해서 더 길게 얘기해야 되지요. 그러다가 보면은 서로가 서로 욕만 안 하고 큰 소리만 안 나올 뿐이지 끝말을 갖다 네가 끝말을 남기나 내가 끝말을 남기나 하다가 보면 서로 불쾌해지니까 그때부터는 감정적인 말도 나오게 되면서 모든 다양한 실수가 폭발하게 되지요. 타인의 외모를 언급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단은 외모를 갖다 언급할 때 상대방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를 언급하게 되면은 당연히 상대방은 더 싫어하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상대방의 외모를 언급할 때는 사진과 달라서 특정 부분을 갖다 얘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특정 부분이 희화화되는 거예요. 물론 다이렉트로 얘기하지 않고 누군가한테 얘기하더라도 누군가가 내가 얘기한 거를 갖다 이제 전해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에 또 뭔가가 바뀌게 되면서 더 자극적이 되는 거지요. 그러나 상대방의 뭔가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이제 문제가 되게 돼요. 왜냐하면은 뭐 서로 이성간이에요. 그런데 누군가 나의 외모가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도요. 우선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치근덕거리는 거, 들이대는 거를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쾌하지요. 어차피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얘기하는 건 다 불쾌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불쾌할 수 있고 또 두 번째 불쾌한 이유는 뭔가 하면은 외모에 대해서 언급했을 때 만약에 본인의 생각에 본인은 굉장히 넘사벽이라고 어떤 사람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잖아요. 그럼 네가 뭔데 나에 대해서 예쁘다 안 예쁘다 평가하고 잘생겼다 못생겼다 평가하지? 하면서 너 따위가 하면서 또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지막은 가끔가다 있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굉장히 본인이 전문가적이고 본인의 실력에 대해서 칭찬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굉장히 아름다우십니다. 굉장히 잘생겼네요. 얘기하게 되면은 상대방은 자신의 전문성이 무시당한 것 같아서 기분 나쁘다는 사람도 종종 있어요. 그리고 보통 외모 얘기하게 될 때는 별로 할 말이 없을 때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그런 순간은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아무 얘기도 듣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전혀 필요도 없는 쓸데없는 얘기를 하니까 더 짜증이 나지요. 외모 얘기는 가급적 안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돼요. 그러나 외모 얘기를 하는 게 괜찮은 경우가 딱 하나 있지요. 상대방이 나의 외모를 칭찬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나도 상대방의 외모를 칭찬해도 돼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한테 굉장히 아름답다고 했는데 당연히 저는 아름답지요 하면요. 상대방은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얘기했을 때는 그냥 나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누구누구님도 굉장히 아름다워요 해도 누구누구님이 아니란 걸 알지언정 누구누구님도 굉장히 멋있는데요 하면은
앞에 사람이 내가 멋있지 않다는 걸 알지언정 누가 나의 외모에 대해서 칭찬하면은 나도 그 사람의 외모를 칭찬하면서 답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정치, 종교와 같이 개인의 취향을 언급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게 가끔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될 때가 그 사람의 나이라든가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보고 나는 정확히 그 사람은 이쪽 성향일 거야 라고 얘기했다가 반대 성향일 수가 있어요. 그런 반대 성향인 경우에 그거를 겉으로 드러내놓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생각하지요. 굉장히 눈치가 없구나. 피해야 될 사람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성향을 완전히 파악하기 전까지는 그냥 대강 두들겨서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굉장히 실수하거나 불쾌감을 줄 수가 있어요. 종교 같은 경우도 그렇지요. 뭐 그분의 부모님이 아버지가 뭐 목사님이고 어머님이 그렇다 그래서 그분 앞에서 뭔가 당연히 당신도 신도일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은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그 사람에 대해서 파악하고 그 사람이 어떤 취향을 갖고 있나를 하기 전까지는 얘기를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정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되지요. 또 정치나 종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입장에서 단지 나의 입장에서는 그냥 한번 얘기해 본 거여야 되는데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가끔씩은 그거 자체가 자신의 어떤 지향성을 굉장히 드러내는 바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넌 누구니? 하면은 이름이 나오게 되지요. 넌 누구니? 하게 되면 난 남자야, 여자야, 뭐 얘기하게 될 수도 있지요. 그런 다음에는 넌 누구니? 그러면 학생이니? 어느 회사 나오니? 뭐 이런 걸 생각하게 되고, 우리들의 생각에는 어느 정당을 갖다 지지하니? 혹은 종교가 어느 거니? 하게 되는 거는 종교가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종교가 그 사람의 지향성에 있어서 얼마만큼 중요한지가 감이 안 와요. 나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태도 자체가 이 사람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를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그러나 나는 종교를 안 믿으니까 그래서 안 믿는 사람끼리에서 오히려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상대방의 입장에서 나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되는 부분을 갖다 경시하는 게 되는 거지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입장에서 정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오히려 나는 정치가 농담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농담거리로 정치에 얘기했어요. 상대방의 랭킹에서는 농담거리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문제가 되지요. 가끔씩은 좋아하는 야구팀 얘기했다가도 서로 싸우는 경우가 있지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생각할 때 야구팀을 얼마나 하느냐는 그 사람의 직장이나 그 사람의 다른 것처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은 나의 야구팀과 야구에 대한 어떤 좋아하는 게 그 사람의 어떤 나를 구성하는 자서전적 기억에서는 한 3순위쯤 되는데 나는 한 10순위 되는 것처럼 대하면서 얘기하면은 상대방은 나한테 굉장히 귀중한 거를 귀중하게 대해주지 않으니까 기분 나쁘죠. 일단은 사람들은 내가 얘기하고 싶으면은 얘기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얘기하면 그냥 들어주면 돼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대화는요, 그냥 나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5대5 대화를 갖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나 하고 싶은 얘기 많이 하고요. 상대방은 들어주고요. 칭찬해주고 그걸 좋아하지. 나만 얘기하고 있네? 근데 저 사람은 내 얘기를 굉장히 잘 들어주네? 칭찬만 하니, 아이, 기분 나빠. 지는 얘기 안 해. 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듣고, 웃고, 끄덕끄덕끄덕 해주면 대화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얘기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굳이 대화의 물꼬를 틀 필요가 없어요. 나도 그냥 얘기 안 하고 슬쩍 비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의 물꼬를 틀고 그런 것 자체가 뭐 그렇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딱 필요한 얘기만 하면 돼요. 먼저 상대방이 얘기 안 하는 한. 나이에 따른 말버릇과 자기 자랑의 중요성은 어떤가요? 이제 나이가 들수록 상대방은 나는 나름대로 나이가 들어도 상대방을 배려하고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게 되면은 그래도 상대방은 나를 갖다 조심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더라도 그거를 막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이가 들수록 얘기를 할 때 상대방이 싫어도 내 얘기를 듣고 있을 가능성이 올라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중간중간에 잘 확인해야 되지요. 상대방이 진짜 좋아할 만한 얘기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자랑 역시 마찬가지가 되지요. 어렸을 때는 다 비슷비슷해요.
자랑해도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진짜 저 사람이 생각하기에도 내가 만약에 엄청나게 돈이 많아요. 어떤 사람의 일조가 돼요. 또 재벌 회장이 누구 만나면서 나 돈이라면 진짜 많아 얘기하면 자랑이 아니에요. 아무도 그걸 자랑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네가 돈 많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괜찮아요. 어떤 분이 누구나 다 알만한 여배우예요. 근데 그분이 제가 생각해도 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더라도 그게 그냥 방송에서 얘기하면은 저렇게 오만할 수가 하지만 개인적인 대화에서는 별로 불쾌하지 않을 것 같아요. 보고 있으면 예쁘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저 정도가 아닌데 내가 나를 갖다 과대평가하고 있는 얘기를 듣다가 보면은 짜증이 나고 상대방은 여기까지 얘기가 나오게 되지요. 네가 생각할 정도로 넌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데 진짜 주제를 알아라 라는 얘기가 목까지 이렇게 나왔다가 들어갔다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생각하기에 내가 합당할 정도의 압도적인 위치가 아닌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불쾌하게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많지요. 만약에 내가 굉장히 인품도 훌륭하고 모든 게 존경받을 사람인데 나의 장점을 얘기하잖아요. 별로 상대방은 어차피 나를 좋아하고 있으면 자랑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냥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어쩜 저럴 수가. 그러나 상대방이 나를 굉장히 좋아하고 개인적으로 존경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의 장점을 얘기하게 되면은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듣기도 싫고 기분도 나쁘고 왠지 자기 앞에서 뻐기는 것 같고 자신의 열등감을 갖다 왠지 조장하고 나는 그냥 내 자랑을 할 뿐이지만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본인을 무시하는 거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지요. 제 생각에 제일 사람들이 가벼워 보이면서 싫어하는 거는 남에 대한 평가와 소문나르기인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입이 가볍다라고 하는 거는 비밀을 지키지 못하고 침묵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얘기하고 있는데 내 앞에 사람이 듣기에 아우 저거는 그 사람은 별로 저기에 대해서 남들한테 얘기 도는 게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는 얘기를 나 혼자 열심히 나르고 있으면은 나는 말 그대로 입이 가벼운 사람이지요. 향후 코인이 더욱 대중화가 된다면 이더리움이 제일 큰 수혜를 개인적인 나만의 감정을 토로하는 부분이 있게 되는 거고요. 남들이 봤을 때는 다 이제 비슷하게 보이는 표현을 갖다 쓰게 되는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슷하게 보이는 표현이 딱 나타나게 되면 영화에서 이제 클리셰라 그러지요. 예? 근데 우리가 계속 클리셰가 등장하는 영화를 보다가 보면은요, 왠지 빤하고 이걸 왜 찍었지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 클리셰는 누구를 통해서 등장하느냐? 배우를 통해서 등장해요. 그러니까 영화를 갖다 봤을 때 굉장히 어떤 상황에서 개인의 감정이 묻어나오지 않는 클리셰를 갖다 계속 남발하게 하는 거는 감독이 그 사람을 굉장히 생각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굉장히 그 흔한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감독들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요. 이 주인공은 생각이 없고 굉장히 가벼워야 돼. 하게 되면은 감독이나 극본가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가벼워 보일지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저 주인공 굉장히 가벼워. 나중에 저 주인공은 틀림없이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다가 재수가 없어서 죽게 될 거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결국 그 사람들이 쓰이는 말세라든가 그 사람들이 하게 되는 어떤 방식들은 굉장히 남들이 보기에 가볍게 느껴지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가볍다, 무겁다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진짜 쉽게 얘기하느냐, 어렵게 얘기하느냐의 가볍다, 무겁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볍다, 무겁다에는 그 사람 자체에 고유한 어떤 생각과 고유한 의견이 있느냐, 혹은 그 사람만의 고유한 생각과 고유한 의견이 없느냐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만들어 놓는 표현, 그냥 여기저기서 예를 들어서 요새 사람들은 다 만나면은 무슨 인공지능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나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인공지능 얘기하잖아요. 그건 사람들은 생각해요. 야, 진짜 남들 하는 얘기 또 하네. 그래서 남들이 많이 하는 표현을 갖다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얘기할수록
그거는 저 사람이 속빈 강정이구나 하는 느낌을 주게 될 가능성이 많지요. 그래서 그거는 모든 사람이 얘기하는 주제, 혹은 또 모든 사람이 사용하는 표현, 그런 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다 남들 그 얘기할 때 나 혼자 그 얘기 안 하는 것만으로도 난 굉장히 무거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와 금전적 이슈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 첫 번째는 뭔가 자녀에 따라 달라요. 우리 부모님이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게 나를 키웠어요. 그런데 그 자녀도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힘들고 가난한데 나를 이렇게 키웠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해서 더 깊은 애정을 가져요. 그러나 그 자식이 원래 되게 이기적이에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힘들게 가난하게 나를 키웠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은 능력이 없어 하고 부모님을 갖다 원망하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녀가 이기적이지 않고 자녀가 뭔가 충분히 부모님의 어려움을 아는 경우에는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 집이 가난하다, 가난하지 않다가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별로. 그런데 굉장히 이기적인 자녀예요. 본인이 열심히 일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본인이 경제적으로 지금도 어려워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모님의 능력 없음을 갖다 비난하는 자녀가 있게 되지요. 그러면은 부모님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똑같이 있더라도 그 자녀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자녀가 뭔가 멀어지고 삐딱하게 나오고 부모님을 무시하고 그러게 되지요. 부모님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자녀가 굉장히 부유해지는 경우에도 자녀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게 돼요. 자녀가 굉장히 선하고 착하고 그런 경우에는 우리 선하고 착한 연예인분들이 하듯이 부모님한테 집도 사드리고 나눠드리게 되지요. 그런데 자녀 중에서도 이런 이기적이고 되게 남을 의식하는 자녀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은요, 부모와 자신을 완전히 다른 어떤 계층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점점 오히려 자식은 잘 살지만 그렇게 부모님한테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귀찮아하는 경우도 있게 되는 거죠. 부모님 입장을 생각해 볼게요. 부모님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요. 그러나 그 부모님이 진정 마음이 따뜻하고 좋은 분이세요. 자식이 굉장히 부유하게 성공했어요. 자녀한테 이미 자녀가 충분한 부자이더라도 어떻게든지 짐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러나 가끔씩 이제 성공한 연예인이나 아역 배우들 힘들게 하는 분들처럼 부모가 이기적이잖아요. 별로 자식한테 해준 것도 없지만 네가 만약에 똑똑해서 성공했으면 내 머리 물려받은 거고 네가 아름다운 외모로 성공했으면 내가 준 거니까 나한테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 그렇게 문제가 되지요. 이제 부모가 부자인 경우, 부모도 부자이고 자식도 엄청 부자면 굉장히 배 아프지만 그 둘 사이에서는 행복하고 문제가 없겠지요. 그런데 부모는 엄청 부자고 자식은 엄청 무능력한 경우에는 이제 어떤 부모님은 그냥 그 무능력함을 인정해주고 그냥 도와줘요. 자식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다 잘 정리해서 자식을 건물주로 만들어주지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아이가 부모님 직업을 써라 그러면 건물주 이렇게 쓰게 되죠. 그런 다음에 그 집 아이가 미래의 네 소망은 뭐니? 그러면 건물주 이렇게 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돈이 있고 부모가 엄청 돈이 많으니까 그 자녀는 사실 그렇게 성공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기적인 부모는 자신의 성공과 자녀의 실패를 갖다 대하면서 계속 자녀를 압박하고 야단치고 그리고 돈으로 조금만 자녀가 마음에 안 들면 유산 준다 안 준다 하면서 막 못 살게 구는 부모도 있지요. 그래서 이 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참 다양한 결과가 나와요. 부모와 자녀 간 관계 악화의 심리적 원인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많은 경우는요,
이미 자녀는 진짜 죄송하지만 부모를 싫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성인이 되기 전까지 갈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겁도 많으니까 대강 그냥 괜찮은 척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하고 사이가 좋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모님이 자녀한테 막 심하게 굴어요. 자녀가 네, 알았습니다 하고 부모님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다 들어줘요. 부모 입장에선 사이좋은 관계지요. 근데 자녀 입장에서는 그 이전부터 이미 굉장히 치가 떨리는 관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녀가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그걸 안 받아주잖아요. 그럼 부모님은 그러지요. 사이가 나빠졌다고. 사이가 나빠진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자녀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사이가 나빠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관계가 좋아졌다고 생각해요. 멀어지고서 연락 안 하게 되잖아요. 부모님은 어떻게 우리 관계가 이렇게 파탄이 났지? 어디부터 잘못됐지 생각하고요. 자녀는 아, 나는 그때부터 독립해서 너무너무 행복해 하고 이제 생각하게 되지요. 그러나 이제 반대의 경우도 있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부모와 자식 관계가 제일 행복할 때는 초등학교 한 4학년 때까지가 서로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뭐 어차피 그때도 과외로 야단치긴 하고 숙제로 야단치긴 하지만요. 부모님은 빛나는 미래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많은 부모님들은 자기 아이가 말이 많으면 머리가 좋은 줄 아세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중학교는 요새 1학년부터 시험 보기도 하나 봐요. 정확치는 않지만 이제 중학교 2학년부터는 대부분 시험 보지요. 그때부터 부모와 자녀 관계는 대부분 나빠져요. 그러면 이제 자녀들은 그때 생각하게 돼요. 아, 옛날에는 되게 내가 활발하고 리더십도 있고 애들이랑 논다고 좋아하더니 지금은 왜 맨날 애들이랑 논다고 이렇게 싫어하는 거지? 그렇게 가다가 관계가 약간 좋아질 때는 언제인가 하면은요. 일단 대학에 들어가면은 각자가 어느 대학에 들어가든지 간에 관계가 약간 좋아져요. 결정이 났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졸업할 때쯤엔 또 관계가 또 나빠져요. 어디에 취직하느냐. 이제 부모님이 생각하기에 자녀가 본인이 생각하기에 부모님 마음에 드는 대학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한 4년은 그냥 소강 상태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또 이제 시작하게 되지요. 왜냐하게 되면은 뭔가 하면은 또 취직이나 공무원 시험은 또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서 취업을 갖고 또 한번 사이가 굉장히 나빠지게 되지요. 그러다가 이제 부모 자녀 관계가 또 소강 상태를 유지하다가 관계가 확 나빠질 때는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서 아파서 자꾸 이렇게 저렇게 부탁하게 될 때예요. 그럼 이제 그거를 잘 들어주는 자녀도 있고 그때부터 막 마음 약하니까 부모님을 돌보긴 돌보는데 어려서 그 부모님이 자기한테 야단쳤듯이 막 그냥 부모님을 야단치는 자녀도 있지요. 그래서 인생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커다란 맥락은 뭔가 하면은 결국은 초창기에는 부모는 강자, 자녀는 약자에서 시작이 되고요. 끝은 부모는 약자, 자녀는 강자로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를 보다가 보면은요, 부모님이 본인이 약자가 되어 가는데 본인을 약자로 생각하지 않고 강자로 계속 유지하려고 그러면은 관계가 나빠지게 돼요. 또 자녀가 자신이 강자가 되었기 때문에 자식은 자기 나이가 40이고 부모님 나이가 70이 됐을 때 내가 10살이었을 때 부모님한테 싫은 얘기 했다고 하면 부모님도 무시하잖아요. 자기가 40살이 돼서 70살인 부모님한테 무슨 얘기 하잖아요. 부모님이 다 이해할 줄 알아요. 넘어갈 줄 알고. 그런데 그때는 자식이 강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40인 자녀가 70인 부모한테 뭐라고 이제 말씀드리잖아요. 70인 부모는 마치 30살인 아버지한테 뭐 5살인 아이가 야단 맞을 때처럼 부모님도 되게 무섭고 속상하고 야단 맞으면은 부모님도 되게 마음 많이 상해요. 그래서 결국은 강자가 약자가 되고 약자가 강자가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 본인들이 본인의 위치와 본인의 힘을 잘 알고 유연하게 스위치가 되지 않으면은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올바른 부모의 자세는 무엇인가요? 가급적 자꾸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이거 관계가 나빠지잖아요. 아무리 좋은 말도 다 나쁘게 들려요. 예를 들어서 얘 아침은 먹었니? 하잖아요. 어제 그렇게 싸워놓고 아침은 먹었냐는 얘기가 나오나? 우리 부모님 소시오패스인가? 이렇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2, 3일 연락 안 하잖아요. 또 그러면 그때는 아이 그래도 부모님인데 한 번 그랬다고 연락을 안 하시나? 또 그래요. 얘야 명절에 굳이 내려올 필요 없다 그러잖아요. 관계가 나빠지잖아요. 내려오란 얘기인가? 왜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지? 내려오라고 그냥 얘기를 하지. 에이 기분 나빠. 안 가.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해도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 다음에 그러나 굳이 나는 관계를 회복해야만 되겠다 하면은요. 우리가 용서라고 하는 거를 나눠요. 교환적 용서와 무조건적 용서로. 교환적 용서는 뭐냐? 네가 네 잘못을 갖다 나한테 빌어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주마. 이제 부모님이 교환적 용서를 바라잖아요. 별로 교환적 용서에 해당되는 용서를 비는 태도가 별로 안 나아요. 그러면 그 부모님께서 진짜 가까워지고 싶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할 수 있는 거는 무조건적 용서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떤 자녀들은요, 내가 너를 용서하마라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화를 내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날 용서하지? 그러면은 용서란도 말도 꺼내지 않고 용서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너스바움이라는 그 윤리 철학자는 한국말로 번역이 참 어렵긴 한데, 아량이라고 표현해요, 아량. 아량이 넓다. 그래서 자녀는 전혀 변하지 않는데, 관계 회복을 원하면요, 그냥 무조건적 아량으로 무조건 네가 맞아. 그래, 내가 잘못했지.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게 너무 속상하시면 안 그래도 돼요. 대신 관계는 그렇게 쉽게 가까워지기는 어려워요. 자녀들은 대체적으로 멀어져 있는 상태가 편하거든요. 부모의 강해지기 전략과 냉각기 활용법이란 무엇인가요? 사람들은 참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그냥 한바탕 쏘아붙이냐, 참느냐. 그건 감정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자녀한테 이거를 쏘아붙이지 않으면요, 내가 속이 타들어가서 미치겠어요. 그런 거 부모님 쏘아붙일 수밖에 없지요. 안 쏘아붙이고 참으면 고통이 더 크기 때문에 쏘아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나 절대로 그게 별로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장 우리가 헛된 기대가 뭔가 하면은요, 상대방이 싫어하는 거를 하면서 상대방이 나를 갖다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녀한테 막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그만큼 자녀는 나를 더 싫어하고 미워할 거예요. 결국은 자녀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게 그러나 나에게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오잖아요. 나는 이 말을 쏴붙이고 자녀가 나를 더 미워함으로 인한 고통이 내가 참는 고통보다 더 커지잖아요. 그러면은 부모님은 자신도 모르게 악! 했다가 참게 돼요. 그러나 자녀를 공포로 굴복시키기란 건 공포로 굴복시키기가 통하다가 어느 순간 그게 실패했는데 그때는 방법을 바꿔야지 공포로 굴복시키려고 하다가 보면은 더욱더 멀어지고 더욱더 철천지 자식과 부모 간이 철천지 원수가 되지요. 냉각기는 어떤 의미에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의미에서 부모님들은 생각하세요. 이렇게 내가 연락을 하지 않으면은 얘가 뭔가 확 깨달음이 올 거야 하는데 사실 부모님이 원하는 것처럼 큰 깨달음은 대체적으로 오지 않아요. 부모님 아이들 공부해라 야단치다가 이제 야단치지 않으면 아이들이 알아서 뭐 반성할 것 같지만 아이들은 생각해요.
드디어 조금 자유가 왔어. 그래서 부모님들은 이제 포기했다 그러는데 자녀들은 그때부터 아, 이제 좀 편해졌네 하는 거지. 부모님이 나를 포기했어. 어쩜 좋지? 드라마에서처럼 어떻게 하면 이쁨을 받지? 그러면서 더욱더 부모님이 나를 포기하다냐고 죄책감을 가지는 자녀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별로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냉각기를 가지심으로 인해서 감정을 사귀시는 건 좋은데요. 그 냉각기가 자녀가 반성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크게 기대하지는 않으시는 게 나을 듯해요. 관계 회복을 위한 균형 유지의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네, 밸런스를 맞추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다가 화나게 하는 것 같아? 그러면 멈추면 돼요. 그런데 며칠 동안 괜찮았거든요. 그러면 조금씩 부모님들은 자시도 모르게 다시 수위가 올라가요. 그래서 또 화내잖아요. 그럼 또 그만두세요.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은 밸런스를 잘 맞춰요. 이랬다 저랬다 강약을 조절하시면서 밸런스를 맞추고 계시지요. 그러나 마음속 원하는 거는 항상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계속 사이좋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울 뿐이지요. 사회성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회와 어느 정도까지 잘 어울려서 지낼 수 있냐는 게 되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회성이에요. 사회랑 어울려 지내는 성질이 낮은 사람이 있지요. 반대로 얘기하면은요, 사회성의 반대는 혼자 있는 거를 갖다 좋아하는 거지요. 그래서 굉장히 무조건 사람들하고만 있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바꿔 말하면은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려견을 키워요. 굉장히 사회성이 좋은 반려견이 있지요. 항상 주인한테 놀아달라 그래요. 때때로 힘들지요. 그러나 또 굉장히 사회성이 없는 반려견들이 있지요. 그냥 혼자 지내요. 그건 주인이 가서 장난치지요. 강아지가 주인이랑 놀아주는 게 아니라 주인이 어떻게 한번 놀아보려고 강아지랑 놀아주려고 난리가 나지요. 그러나 둘 다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회성은 결국은 사회성이 좋다 나쁘다보다는 사회성이 높다 낮다가 있는 것 같고, 결국은 또 어떤 의미에서 혼자서 일할 수 있는 능력, 혼자서 어떤 시간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 높은 사람이랑 낮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남이랑 있어야지만 되는 사람은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전무한 거고,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 매우 높은 사람은 반대로 남이랑 있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는 거지요.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사회적 민감성이 이제 높은 거는 네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정서적으로 얼마나 분위기를 빨리 읽느냐 하는 능력이에요. 어떤 사람은 딱 이제 회사 딱 들어가고 딱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 냉랭한데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모르고 계속 농담하고 그러면은 쿡쿡 찌르면서 이러면은 왜? 이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알아채는 사람이랑 못 알아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회의할 때 다 웃으면 자기도 모르게 웃어요. 그런데 이제 본인의 감정이 드러나요. 그래서 사람들도 그 사람의 감정에 맞춰서 움직여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옆에서 이렇게 있잖아요. 도무지 저 사람이 지금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은 이제 어떤 분은 사람들이랑 있으면은 거리 두는 게 편해요.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들이랑은 얘기 안 하다가 시간 지나서 가까워지는 게 좋은 거고,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빨리 모든 사람이 다 나를 갖다 좋아해야지 편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독립적이어서 무슨 일이 있으면 혼자 할 때까지 하다가 아유 안 되면은 그때 어쩔 수 없이 남이 나를 도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도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아우 힘들어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이러는 쪽이 있지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사회적 민감성도 높고 사회적 개방성도 높고 친밀감도 높고 내가 의존적이면 굉장히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사람이 되고요. 반대로 내가 분위기를 파악하는 능력이 매우 떨어지고 사람들도 내 감정을 모르고 굉장히 독립적이고 그러면서
내가 거리 두는 게 편하면 극단적으로 사회적 민감성이 되게 낮은 사람이 되지요. 그런데 가끔씩은 이게 조금 엇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의존적인데 굉장히 거리두기예요. 그래서 힘든데 남한테 도와달라는 얘기를 안 해요. 마음속으로 언제 도와주나 생각하지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윗사람이면 진짜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도움을 친절하게 요청하는 게 아니라요. 계속 짜증내면서 불평불만을 늘어놓아요. 도와주게 만들려고. 반대인 분도 있지요. 굉장히 친밀감 추구형인데 독립적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이 다 내가 하자는 대로, 우리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갈 줄 알았는데 어쩌다 한번 갑자기 자기 의견을 굽히지 않아서 놀라게 될 때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친구들끼리 전부 다 이렇게 있고 10시까지 있는데 오늘은 무슨 날이야 하고 쓱 일어나지요. 사회적 민감성의 세 가지 유형은 무엇인가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랑 무리와 집단에 있을 때 굉장히 잘 지낸다 그래서 그 사람이 1대1로 있을 때도 꼭 착한 사람인 건 아니에요. 1대1로 있을 때 얼마나 착하냐 하는 거는 이제 일종의 협조성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연대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거기엔 이제 요소들이 있어요. 첫 번째 요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공감. 공감을 잘하냐, 둔감하냐.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소. 타인 수용.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잘 수용하느냐. 예를 들어서 학생인데 선생님이 얘들아 오늘은 선생님이 너무너무 힘들어. 그럼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도 참 힘들겠구나 생각하지요. 어떤 학생들은 생각해요. 아니 자기가 힘든 건 힘든 거고 우리를 가르치는 건 가르치는 거지. 뭔 얘기를 하고 있어? 또 어느 날 직원이 사장님 오늘 너무너무 이래서 조금 이제 들어가 봐야 되겠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 들어가 봐도 되지.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지요. 그거는 네 입장이고 나는 오늘 이 일을 끝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잘 수용하느냐 아니냐가 얼마나 이제 협조적이고 착하냐 아니냐 결정해요. 그 다음에 이제 복수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결정을 해요. 복수심이 강한 사람들은 당하고는 못 살지요. 그러나 이제 거기에 굉장히 관대한 사람이 있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차별을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차별을 하지 않아요. 편파적인 사람이 있고 차별을 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잘 수용하고 그런 다음에 또 하나 있네요. 얼마나 이기적이냐 이타적이냐. 그러니까 해줘. 그러면은 좀 NG가 나면 해주는 사람이 있고요. 이거 해줘. 그러면 NG가 나면은 별것도 아니니까 네가 해. 하면서 이제 안 해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전에 부탁을 초반에 잘라야지 그 다음 부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입장 잘 수용하고 굉장히 공감도 잘하고 그런 다음에 굉장히 NG가 나면 도와주고 복수심도 없고 나한테 잘해주나 못해주나 잘나나 못나나 공평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남의 입장 절대로 수용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으며 누가 힘든 얘기하면은 굉장히 지겨워하고 저런 걸 왜 나한테 얘기하지? 그러고 누가 도와달라고 그러면은 지가 하지 왜 저런 걸 왜 나한테 시키지?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누가 나한테 조금만 못되게 굴면은 저런 놈이 다 있어? 한번 받아줘야지? 그러면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잘해주고 못해주는 사람한테는 못해주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잘해주고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이쪽이 나오게 돼. 그런데 굉장히 여기에서 협조성이 낮은 못된 사람들도요. 사람들하고 있을 때 굉장히 사근사근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사근사근하다고 생각하고 좀 도와줘 그러잖아요. 그런 이익이 없는 일은 절대로 도와주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이랑 있을 때는 무뚝뚝하고 아무 말도 없는데 그냥 나는 별로 친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데 내가 힘들어하니까 그냥 알아서 도와주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사회적 민감성은 낮지만 협조성은 높은 사람이지요. 사회적 민감성과 협조성을 향상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민감성이랑 협조성이 둘 다 낮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나는 싫은 사람이랑 안 만나고 다 피해 다니면 되거든요. 민감성이랑 협조성이 둘 다 높아도 별 문제가 없어요. 사람들도 나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사회적 민감성은 굉장히 높은데 굉장히 못됐다. 그럼 그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결국은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거든요. 모든 사람이 미워하면 좀 안 나와야 되잖아요. 계속 나와요. 계속 싸워요. 그게 그분의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이 동호회도 폭파시키고 단톡방도 폭파시키고 그러면서 계속 옮겨 다녀요. 그런 다음에 어떤 사람이 사회적 민감성은 낮지만 굉장히 착한 사람이다. 별로 걱정 안 해도 돼요. 이런 경우에 부모님들이 되게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 아이 따돌림 받으면 어떡하지? 우리 아이 미움 받으면 어떡하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교 다니면서 말 좀 없는데 착한 아이 따돌리고 미워해 본 적 있으세요? 별로 없어요. 그래도 또 잘 살아요. 사회적 민감성과 협조성이 낮은 사람들은 어떻게 관계를 맺는 것이 좋을까요? 사회적 민감성이랑 협조성이 낮은 분들은요, 대체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맺지 않고 나 혼자 일해서 잘 되는 걸 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결국은 살다 보면 그렇게 돼요. 회사 생활 하잖아요. 굉장히 사회적 민감성이 낮은 분들은요, 회식 진짜 싫어요. 그런 다음에 아니 주말엔 쉬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 팀 어디 등산 가자. 그러면은 미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발표나 회의 같은 거 있잖아요. 발표나 회의 같은 거 있는데 김 대리 좀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같은 얘기 듣잖아요. 진짜 다 이러면 그렇지만요. 실제로 아니 이런 표현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고쳐서 사회생활을 잘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요. 애초에 나의 삶의 목적이 그냥 나 혼자 일해서 나 혼자 잘 되는 걸 하면은요. 굉장히 행복하게 잘 살아요. 왜냐하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나 항상 꿈꾸거든요.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만 있는 집단을 찾아 헤매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억지로 관계를 맺지 않는 어떤 굳이 조직 생활이나 사회 생활이 없어도 괜찮은 직업, 괜찮은 관계를 갖다 추구하는 게 나의 행복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사회성이 낮은 것과 경계성 지능 장애에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일단 검사했을 때 경계선 지능이 나오더라도 거기에는 다른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우리가 평소에 지능이 괜찮더라도요, 진짜 심한 우울증일 때 검사하면은 경계선 지능으로 나와요. 그런 다음에 ADHD 분들은 이 지겨운 웩슬러 지능 검사 2시간을 하잖아요. 지겨워서 자꾸 실수해서 경계선 지능으로 나와요. 그러고 나서 문제는 뭔가 하면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경계선 지능으로 나오잖아요. 계속 내가 성인이 되어도 경계선 지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성인이 돼서 검사하면 그냥 100 정도가 나와요. 왜냐하면 IQ는 상대적이에요. 어렸을 때는 진폭차가 커요. 나이가 들수록 이게 줄어들어요. 나 어렸을 때 150이었어 하는 사람을 상대로요. 30살에 지능 검사 하잖아요. 보통 120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경계선 지능이다 라고 스스로 알고 있는 것 자체가 명확치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실제로 내가 그 사람이 지능 검사를 했는데 과거의 경계선 지능이라는 게 아니에요. 9살 때가 아니라 오늘 우울증도 아니고 ADHD도 고치고 그러면서 또 불안장애가 있어도 지능 검사가 낮게 나와요. 이제 검사할 때 그냥 기계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물어보면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때 가슴이 두근두근 돼서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 낮게 나와요. 지능이 90 정도인데 약간 떨어져서 경계선으로 나오는 거예요. 85 밑으로.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 경계선인 분들은요, 대부분 그다지 경계선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적장애인 경우에도 그 지적장애가 우리가 얼마나 사회성과는 별개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뭔가 하게 되면은 우리 강아지와 고양이의 지능을 갖고 우리들이 얘기 많이 해요. 전체적으로 강아지족과 고양이족이 서로 우리 집에 고양이 키우잖아요. 고양이가 더 머리가 좋아. 강아지를 키우면은 강아지가 더 머리가 좋아 그래요. 강아지가 머리가 좋은 부분이 있고 고양이가 머리가 좋은 부분이 있는데 강아지가 머리가 좋은 부분은 사람들하고 살아가는 사회성이 머리가 좋아요. 비슷하게 지적장애이더라도요. 굉장히 사람들을 좋아하고 사람들이랑 잘 지내는 지적장애가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지적 장애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지적 장애를 오해받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너 이거 알아? 근데 그 사람은 그거 나한테 안다고 얘기하면은 그거 얘기하기가 싫어요. 그럼 몰라.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 내가 안녕하고 인사했어요. 그 사람 나 되게 싫어해요. 모른 척하고 지나가요. 싫어하는 일 시키면은 못하겠는데요? 그래요. 그 옆에서는 야, 쟤 이렇게 일 못하는 거 보니까 경계선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여기서만 그런 거예요. 집에 가서 테레비 볼 때 보면은요, 나보다 훨씬 법인도 빨리 맞춰요. 그래서 그 사람이 IQ 검사, 웩스러 지능 검사 결과가 있지 않은 한 우리는 절대로 누군가한테 경계선이라는 딱지를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외로운 것과 외로워 보이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사람들이 나한테 말 안 걸고요. 말 없으면 외롭다고 생각해요. 이런 경우가 있지요. 이제 아이들이 말이 많은 아이도 있고 말이 적은 아이도 있어요. 근데 걔가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밖에서 사람들이랑. 그 엄마는 얘기하지 생각하죠. 애가 외로운가 보다. 그래서 덜커덕 동생을 갖다 얘한테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동생을 갖다 이제 낳아서 둘이 키우게 하지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걔의 지옥이 시작되지요. 동생이 계속 자신의 사생활을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착하던 애가 동생도 피해 다니고 동생도 때리고 그러다가 이제 동생 때렸다고 엄마한테 야단 맞고 그러면서 이제 지옥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해요. 옛날이 좋았는데. 엄마 착각이었던 거죠. 엄마는 그냥 아이는 엄마가 나를 더 예뻐해주고 시간을 더 많이 보내기를 갖다 원했던 거지 결코 동생을 원했던 게 아닌데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진짜 외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외롭다는 건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 사람이 혼자 그렇게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혼자 그렇게 오래 있을 수 있다는 건요. 이것저것 혼자서 하면서 재밌을 때 혼자 있어서 오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옆에서 보기에만 외로워 보이는 거지요. 왜냐? 결국은 외로워 보이는 거는 그 사람이 외로워 보이는 게 아니라요. 나는 저 사람이랑 얘기하고 싶은데 저 사람이 나랑 말 안 하고 자기 혼자 뭐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내가 외로운 거예요. 내가 심심하고. 그래서 보통은 진짜 외로운 사람은 그렇게 혼자 오래서 재밌게 보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당사자가 얘기하는 게 맞아요. 혼자 있고 괜찮아 보이는데 어때? 괜찮아? 그럼 괜찮은 거지. 외로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이 맨날 밖에서 있고 그러니까 외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집에 가서 혼자 있으면 엄청 외로운 사람이 있지요. 그럼 그때부터 계속 SNS하고 전화하고 계속 그래요. 우리가 같이 있을 때 신나게 있어서 외롭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혼자 있을 때 그 사람은 진짜 외로운 거지요. 실제 심리 상태와 외적 행동 사이에 어떤 괴리가 있을 수 있나요? 배우를 생각해 보면 돼요. 배우를. 연기학원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얼굴이 잘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 부분에 뇌가 발달한 거예요. 연기학원에 갔는데 도대체 표정이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부분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의 내적 감정에 비해서 너무 많은 표정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주위에서 그러지요. 힘들어? 그럼 그 사람 얘기해요. 아니, 별로 안 힘든데? 근데 너 되게 힘들어 보여. 안 힘든데? 이러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힘든 게 별로 내비치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들 괜찮은 줄 알고 계속 일을 시켜요. 그러다 나중에 막 못하게 안 나와요. 그럼 얘기해요. 아니, 왜 힘들다고 얘기 안 했어? 힘들다고 얘기했잖아요, 며칠 전에. 한번. 그러면 그게 다야? 그러니까 난 네가 힘들 줄 몰랐지. 아니, 힘들다고 얘기했는데 왜 힘든지 몰라요. 안 힘들어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보다 그 내부의 감정과 외부의 그게 일치하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잘. 그래서 실제로 환자분을 뵙다가 보면은 진짜 겉으로 볼 땐 멀쩡해 보이시는데요. 이렇게 우울증 척도랑 불안 척도랑 하게 되면은 극심한 불안, 극심한 우울인 분들이 진짜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얘기 드리지요. 진짜 훌륭한 장점을 갖고 계시다고. 힘든데 힘들어 보이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서 다 믿음직하다고 생각할 거라고. 힘들어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하면 주위에서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딱 하나 손해보실 때는 이렇게 마음의 어려움이 있거나 마음의 병이 있을 때는 옆에서 보기에 멀쩡해 보이기 때문에 진짜 억울하실 거라고. 그럼 주르륵 울고 그래요. 요즘처럼 SNS가 발달한 시대의 겉으론 화려하지만 속으론 외로운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일 수 있지요. SNS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다 외로운 건 아니에요. SNS를 갖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굉장히 충동적인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끝없이 올리는 거예요. 계속. 생각나면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올려요. 그런 다음에 어렸을 때도 우리 친구들 있으면요. 좀 뻥치는 애들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 집 40평인데 60평이라 그러고 우리 집 60평인데 펜트하우스라 그러고 그러면 애들이 다 이렇게 봐주고 크면은 좋아하고 그러다가 얘기가 돌고 돌아서 그 엄마 귀에 들어가면은 누구 엄마 집이 펜트하우스야. 그럼 우리 언제 초청해 줄 거야. 그럼 엄마 누가 그랬어? 그 집 애가 그랬지. 그럼 애 불러다가 막 야단치고 너 거짓말 하냐고. 그런데 그때 그렇게 뻥치고 약간 거짓말하던 친구들이 뭐 다들 외로워 보여서 그랬던 건 아니죠. 그런 애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잖아요. 그럼 또 소설가도 되고 그래요. 드라마 작가도 되고. 또 하나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은요. 뭔가 이렇게 외롭고 힘드니까 사람들이 SNS에서라도 자신한테 그게 관심을 가져주면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면 더 외롭다고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자신의 모습으로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줘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과장하고 심해지게 되면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갖다 이제 하는 거죠. 그럼 이제 SNS 상에서 서로 즐거운 대화가 오가거든요. 누구누구 씨, 이거는 어디에서 구할 수 있어요? 그건 제가 저번에 어디 갔을 때 이렇게 했지요 하면 재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채팅할 때도요, 다들 채팅할 때 인스타나 그런 거 사진 보고 그러면요, 다들 엄청나게 아름답게 꾸미잖아요. 그렇게 안 꾸미면은 채팅 별로 안 들어오거든요. 실제 외로움이 지속될 경우 정신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신호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내가 외롭다고 느낀다는 것 자체는 이미 굉장히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원래는 혼자서 재밌게 잘 지냈어요. 혼자서 재밌게 잘 지낼 때는 외롭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뭔가 힘들어졌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재밌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누가 날 좀 위로해 줬으면 하면은 그때는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을 찾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문제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나 그러면 또 이러다가 굉장히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 만나거든요. 그러다 몇 달 있다 괜찮아지지요. 그럼 또 그 사람이 귀찮아져요. 그럼 또 거리 두지요. 그럼 이쪽 사람이 또 상처받지요. 어떤 사람이 평소에 굉장히 친구가 많아요. 재밌게 지냈어요. 지금도 친구가 많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또 외롭다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나에겐 진정한 친구가 없어. 너무너무 외로워. 그럴 때가 있는 거죠. 왜냐면 엄청난 고민이 있지 않았을 때는 서로 즐겁게 놀면 되거든요. 저렇게 즐겁게 놀던 친구들이랑 있는데 이렇게 고민이나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좀 듣다가 에이 잊어먹어. 한 잔 마셔. 하면서 그러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그때는 다 헛된 우정이야. 진정한 우정이 없어. 진짜 외로워. 이제 그렇게 되지요. 그래서 절절한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는 나의 삶이 이미 굉장히 약해져 있고 나를 재밌게 할 수 있는, 혼자 재밌게 느껴질 수 있는 게 전부 없다는 거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내가 심각한 정신적 위기에 빠졌다는 가장 커다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일상에서 내가 정말 외로운 건지 그냥 그렇게 보여지는 건지 구별해 볼 수 있는 방법이나 조언이 있을까요? 스스로를 돌보는데 도움이 될 팁도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남의 말에 넘어가지 말고요. 내가 재밌으면은, 내가 재밌고 즐거우면 외롭지 않은 거예요. 반대로 내가 굉장히 괴로우면은 외로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외로움과 굉장히 착각하기 쉬운 감정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 심심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혼자 있다가 보면은요, 이제 더 이상 재밌는 유튜브도 없어요. 게임도 재미도 없어요. 텔레비도 전부 재미가 없어요. 그럼 이제 좀 누굴 만나서 놀아야 되겠어요. 그런데 도대체 친구들이 다 오늘 다 이게 안 맞아요.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심심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많은 분들이 사실은 심심한 건데 외롭다고 생각해요.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은요, 내가 슬프고 괴롭다고 생각하면 외로운 거고요. 내가 슬프고 괴롭지 않으면은 난 외롭지 않은 거예요. 우울증은 몸과 마음이 동시에 타격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우울증의 진단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중에 이제 몇 가지를 가져야 돼요. 첫째, 당연히 기분은 우울하다. 그러나 때때로는 그 우울한 게 짜증난다, 이런 기분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잠을 너무 많이 자거나 못 자거나. 그 다음에는 식욕이 너무 늘어나거나 줄거나, 그래서 체중이 너무 늘거나 줄거나. 우울증 기간 동안에 한 20kg, 한 5, 6개월 동안에 20kg 늘어나는 분도 있어요. 우울증 지나고 나서 또 20kg 빼요. 그래서 겨울만 되면은 겨울잠 자듯이 잠만 자고 체중이 늘어나요. 그러다가 봄, 여름 사이에 열심히 다이어트해요. 그분한테 최고의 다이어트 약은 사실 위고비가 아니라 항우울제예요. 자, 그러고 나서는 이제 굉장히 몸이 피곤하냐. 또 그리고 나서는 우울증 걸리게 되면 집중이 안 돼요. 머리가 완전히 굳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재밌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게 이제 동시에 발생하고 이게 일주일 이상, 2주 이상 지속이 된다. 그럼 우린 이제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머지 증상이 계속 하나도 없고 외롭다고만 느낀다. 그거는 슬프다라는 감정은 있는 거죠. 외로운 건 슬픈 거니까. 그러나 나머지가 성립이 안 되면은 그때는 이제 그냥 슬프고 외로운 거지 우울증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내가 외로워서 죽고 싶어 정도가 되잖아요. 우울증의 진단 기준에 상당수는 성립하게 되지요. 보통 그 정도 상태가 되면요, 사는 게 재미도 없고요, 무기력하고 멍하고, 유튜브는 긴 것도 보기 힘들어요. 계속 쇼츠만 보게 되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진짜 죽고 싶을 정도의 절절한 외로움은 대체적으로 우울증 상태예요. 일단은 하고 싶은 건 하고요, 하기 싫은 건 안 하는 게 중요해요. 다들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데 그게 잘 되지가 않아요. 왜냐면 운동해라. 평소에 내가 운동을 많이 해서 운동할 때 하이면은 나는 우울함을 입는다. 운동 많이 해도 돼요. 근데 평소에 우울증 걸리게 되면 몸이 더 피곤하고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억지로 운동하다가 보면 진짜 많이 다쳐요. 햇볕 쬐라. 그런데 원래 우울증 걸리게 되면은 내가 저녁 한 5시쯤 일어나서 이렇게 운신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10시에 일어나서 햇빛 보잖아요. 진짜 우울해져요. 남들은 다 저렇게 행복한데 이게 뭐지? 그래 더 우울해져요. 그런 다음에 뭐 규칙적으로 식사해라. 진짜 우울증 심할 때 먹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먹잖아요. 다 토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울증인데 본인이 거식증이라고 착각하기도 하고 그래요. 결국은 뭐냐? 우울증일 때 가장 좋은 건요, 뭐 직장 생활이나 학교 가느라고 억지로 규칙적으로 살아야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요, 그냥 우울증 동안은 잠시 내 뇌와 몸이 파업을 한 거기 때문에 그냥 우울증에 맞춰서 물결에 이렇게 흘러가듯이 우울증의 리듬에 맞춰서 살아가는 게 제일 나은 거예요, 사실은. 우울증일 때 나는 우울증 걸려서 내가 한 4시쯤 일어나야지 괜찮은데 억지로 10시에 일어나잖아요. 10시에서 4시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빈둥대서 오히려 더 나 자신에 대해서 죄책감에만 사로잡혀요. 그리고 억지로 일찍 자려고 눕잖아요. 새벽 한 2시까지 계속 죽고 싶은 생각만 나요. 그래서 우울증일 땐요,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거는 하지 말고 그렇게 그냥 그 우울증일 때의 나의 바이오 리듬에 맞춰서 살아가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6개월에서 1년 지나면요, 다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잠은 그냥 자도 돼요. 잠은 어차피 내가 지금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럼 우울증 기간 동안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도 상관없다고 생각이 돼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은 부모님 속은 터지지만 장점이 하나 있어요. 집에서 부모님이랑 마주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굉장히 또 편해해요. 폭식은 그런데 2차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폭식으로 체중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은 우울증 기간 동안에 엄청 자존감이 더 낮아져 버려요. 많은 경우에 체중은 왜 늘어나냐 하면은요, 그냥 밤에만 한번 먹으면 조금 늘어나거든요. 우울증으로 어차피 밤에 먹는 감정 식사는 절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루 3끼를 먹어야지
밤에 적게 먹는다는 전문가님들의 말을 믿고요. 하루 3끼도 먹고 밤에도 또 먹잖아요. 진짜 체중이 불어나요. 그러다가 보니까 체중이 늘어나는 경우고요. 또 굉장히 체중이 늘어나는 분들을 보다가 보면은 보통 하루 3끼 먹고 밤에 술을 먹고 또 안주를 먹고 결국 술을 먹기 때문에 술과 함께 과식을 하기 때문에 늘어나게 돼요. 그런데 폭식 자체는 내가 나중에 우울증이 끝나고 뺄 수 있을 정도다 그러면 괜찮을 수 있는데 문제는 그 폭식 자체가 우울증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폭식으로 체중이 늘어나게 되면은 본인의 자존감이 너무너무 떨어지고 우울증이 나은 다음에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본인의 체중이 정상이 될 때까지 밖에 나가는 게 너무 창피하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안 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짐으로 인해서 폭식은 2차 피해가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폭식을 함에도 불구하고 체중이 많이 늘지 않는다? 저는 좀 내가 먹고 싶은 거 많이 먹어도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너무 내 칼로리 높은 음식,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많이 먹다가 보니까 체중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그로 인해서 나 자신이 스스로 내 몸뚱이를 봤을 때 이건 사람이 아니야 하면서도 우울해진다? 그때는 체중을 관리하는 쪽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돼요.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들, 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